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업로드한 지 이제 3주가 됐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막 5,000명, 구독자 5,0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도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봐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아니야, 구독자분들께.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머니와 제가 이제 탈북해서 중국까지 갔던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엄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엄마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금속건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포에 있는 금속 공구 공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선반 일도 했고요. 그 다음 프레스 작업도 했고, 사출기, 압력 사출기 그런 일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직장이 구호 직장이어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아니에요? 김정일? 김정일이 선물 이런 생산하는 그런 기계였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야간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밤이고 낮이고 진짜 열심히 일했던 생각이 나요. 그 선물 제품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일성각 김정일 주석궁, 그 주석궁에 있는 모든 건재 제품들, 이런 문 손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았지. 그 전등 외에도 또 뭐 구체적으로? 무리등. 그렇게 하고, 김정일인데 원래 보내는 선물, 도자기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제품이 여러 가지 많긴 많았어요. 그럼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스 작업도 하는데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도 엄마가 뭐 한 거 있나요? 도자기에서는 점으로 만경대 고향집이면 그 고향집 그림을 옆에다 놓고 그걸 보고서 점으로 다 똑똑똑 찍어서 점? 정이에요, 점이에요? 점. 아. 이렇게 점 찍는 그런 점이 있어. 따로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는 거. 그림을 찍어가지고서. 되게 중요한 일을 했네요. 그렇게 엄마하고 제가 탈북을 해서 북한에서 중국까지 지난 탈북 스토리 3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엄마가 사실 탈북해서 우리가 가면 정말 인간의 모든 권리를 어떻게 보면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가 있게 되니까 정말 인생 완전 망했다라는 그런 절박하고 절망감이 진짜 빠질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 정말 내 인생이 망했다 싶을 때도 진짜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었던 희망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중국에서 버틸 때 내가 남한에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 그 남한으로 꼭 나는 반드시 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컨트롤하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진짜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선이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때 저를 보고 야 저러다 쟤가 미친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안 미치고 정말 정신은 말짱하고 또렷한데 이게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말도 모르지 글도 모르지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누리거나 뭐 할 수 없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북한으로 방문했어요. 그래서 김정일과 김대중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통일되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 사회를 몰랐던 그런 순진한 나이였었는데 17살이 탈북하다 보니까 근데 몰랐는데 순수하게 그냥 통일되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손 떨리는 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우리 친척네 그 휴대전화가 아니라 전화기가 이렇게 안테나가 탁 있고 이렇게 로봇처럼 생긴 막 그런 나는 그 안에 로봇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영어로 나오고 미국에서 사온 그런 전화기였는데 이렇게 전화기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무선이고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딱 무전기처럼 들고 다니는 집전화인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겁고 그리고 막 그거 들고 있는데 손이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한에 전화할 때 그때는 우리가 원제통신이라고 해갖고 그 남한에 있는 통신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 교환원이 받아주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해갖고 남조선 사람이 이제 일단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되게 목소리도 되게 간드러지고 그런 여성분이 하나 전화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한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분한테 저 김대중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싶은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거기는 아무나 전화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도 전화할 수 없냐고 그 전화번호 모르시냐고 하니까 거기는 쉽게 아무나 전화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정말 실망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탈북민들이 중국 땅에서 살면 국제법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 땅을 떠나더라도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그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와 같은 탈북민들은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에 중국 땅에서 저는 할머니랑 같이 친척집에서 있는데 엄마까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눈치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저와 같이 살 수 없고 따로 이렇게 한 집에 너무 눈치가 보이잖아요. 같이 두 사람이나 이렇게 저희 할머니까지 총 세 명이 한 집에 다 살려고 하면 너무도 눈치 보여서 엄마는 따로 나가게 됐는데 따공이라고 해갖고 남의 일을 해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연길 진짜 시장에서 엄마가 그 감자전을 하는 그런 사람 가게에 가서 감자전 정말 그런 것도 팔아서 막 하고 근데 너무 어려웠죠 그거 할 때. 어전에는 감자를 이렇게 큰 부치에 엄청 그 산더미 같이 쌓인 감자를 하루 종일 이렇게 갈다 보면 막 손도 다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걸 이렇게 뜨거운 열판에서 계속 구워야 되니까 엄청 막 땀이 물 흐르듯 하고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다는 그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생명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지요.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경찰들이 눈만 피하면 되겠다 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또 내가 일하는 게 너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먼 곳에서라도 그걸 보느라고 전하는 거기에 와서 계속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관심 있어서 이렇게 매일 와서 보곤 했는데 그때 난 영 부담스러웠지. 저희 할머니는 사실은 중국에서 그때 문화대혁명이 있기 전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전까지는 원래 중국에서 법관 서기관 그때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셨죠? 북한으로 넘어가실 때?
28살인 28살에 이미 벌써 서기관이셨어요. 그러다 그렇게 직업이 있으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연길에서 이제 감옥장을 하시고, 연길 감옥의 감옥장이셨어요. 그래서, 직분, 그게 법 쪽에나 이런 공안계나 이쪽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중국에서 그때 당시 친척들 중에서 제일 잘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이미 중국어를 좀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 중국 땅에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누구랑 얘기할 때도 다 중국어 하시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다섯 살 때 북한으로 갔죠. 그 5살 때 할머니 따라서 그냥 북한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뭐 말을 다 까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냥 거기서 감자전 계속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또 북한에 있는 전우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도 어떻게 보면 중국 땅에서 정말 있었던 그 사연들이 너무도 길지만 오늘은 단편적으로 엄마가 좀 강제 북송됐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몇 년도에 북한으로 어떻게 하다가 1차 강제 북송이 된 거죠? 2002년도에 연길에서 갑자기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연길 감옥에 며칠 동안 거기서 지져봤다가 그 다음에 도문변방대에 가서 또 며칠 취급받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인가 북송됐죠. 이런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애기 엄마들도 있었고 할머니들도 있었고 진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한 감옥에 그 도문변방대에 200명 정도가 탈북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강제 북송될 때는 일주일에 그 200명이 다 강제 북송되나요? 아니 한 40명씩 한 번에 나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주일 되니까 내 차례가 돼서 나도 북한으로 북송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꽉 그래서 복도고 감방 안이고 어디로 가니까? 그 남양보이부 남양보이부에 갔을 때, 그러니까 2002년도 몇 월이었죠? 8월달. 그때 이미 남양보이부 안에 보이부 안에 사람이 꽉 한 들어찼더라고요. 몇 명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 있어가지고서 그 안에 막 공기도 나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앉은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이게 딱 밀착돼가지고 잘 움직일 수도 없지. 그때 그 힘들었던 상황을 다 지금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참혹한데, 밤에는 제대로 누워서 잘 수도 없어. 그냥 그 좁은 비좁은 데서 그냥 눈 감고 자는 둥 마는 둥 했었고, 그 다음에 점심에 며칠 있으니까 복도에서 그 다음에 감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감방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이 꽉 들어차긴 했는데 그래도 복도보다는 좀 나았어. 그러니까 복도, 감옥 감방 안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꽉 차서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며칠을 있었다는 그래, 얘기네요. 그러다 그 다음에 감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밤에 잘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발하고 그다음 머리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어기어기 누워서 꽉 차겠네. 돌아 누울 수도 없고 그냥 힘들게 진짜 하룻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달 후에 그 보이부에서 취급을 다 받고 그렇게 하고 남양 단련대라는 데 또 갔어요. 그 남양 단련대에 가니까 거기에도 또 사람이 많아요. 그래 그때 생각한 게 야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탈북했다가는 또 다시 이렇게 잡혀 나와서 진짜 더 죽도록 고생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고, 내가 힘든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막 거의 죽고 막 복도에다가 시체인지 숨이 약간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마당에 내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병기 있는 옆에다도 또 사람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를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이렇게 쭉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광경을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겪지 않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그때는 정말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저절로 눈물이 나곤 해요. 그 보이부에 갇혔을 때는 고문을 안 받았나요? 왜 고문 안 받아?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이름 부르면 그때 들어가서 진짜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래서 들이차고 내차고 입에 담지 못할 온갖 그런 말로 막 모욕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맞아서 막 피가 터져서 코피도 나오는 걸 봤고 그다음에 또 보이부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복도에서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그런 광경도 봤고 처녀가 한 26살 되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애가 자기 거주지를 모른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진짜 그 복도에서 이렇게 화장실까지 나가는 것도 볼볼 기어서 다니는 걸 보니까 정말 참혹했어요. 그러면 그게 남양 보이부가 아니라 뭐 어디 단련대라고요? 남양 단련대, 처음에는 넘어간 거는 남양 보이부. 남양 보이부에서 남양 단련대로 가서 이렇게 그런 보이부에서도 맞았고 단련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단련대에서는 그 점시가 밭에 나가서 뭐 곡식도 심고 그다음에 무씨 같은 거 그때 많이 심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안전원들이 뒤에서 막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는데 미처 따라하지 못하면 막 발길에 채우고 엄청 그때 힘들었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또 도로에 줄 세워서 그다음에 막 뛰게 하고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도로에서 그렇게 뛰자니까 너무도 힘들었고 마음대로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진짜 인간 이하의 그런 고된 노동과 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야, 그런 데서 나는 엄마가 살았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정말 영웅칭호를 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 엄마가 그때 그 몇 시간을 노동을 했나요? 아침 한 7시부터 그저 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일한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또 제대로 재우지 않고 계속 그 무슨 생활 규칙인지 그런 거 또 애우게 하고 제대로 애우지 못하면 또 바깥에 나가서 점심에 벌칙 받아가지고 벌칙은 어떤 거였어요? 그 운동장을 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고문구름 몰아치고 그런 노래로 부르면서 사열행진도 시키고 사회주의 지키세죠. 그 노래 제목이 사회주의 지키세라고 고문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 막 이런 노래 그거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유혹의 바람 불어도 이 북한을 사수하고 사회주의를 지켜야지 니네들이 왜 중국으로 갔냐고 그거를 지금 따지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그 운동장을 계속 띄우고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거예요?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은 6시에 일어나. 그럼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하러 가나요? 아니면 아침 밥을 먹나요?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식사는 어떤 걸로 했나요? 남양 단련대 보이부에 있을 때는 국수죽을 줬고 이런 군대 식기 같은 데다가 그저 한 절반도 못 되게 주는데 그걸 먹고 나면 그저 후루룩 마시면 끝이었고 진짜 맹물이다시피 그런 걸 먹고 나니까 일주일 되니까 벌써 온몸에 살 쭉 빠지고 기름기 하나도 없고 막 영양 상태가 말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백가죽이 막 등에가 붙는 정도로 그렇게 이야 엄청 고생했네요. 그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야
이런 곳에서 살아남아 있을지 진짜 이제 집에까지 가느라면 다 죽겠다 하는 그런 살아나갈 수 절망감. 있을까 그런 예. 절망감도 들었을 그래. 것 같은데 그때 그래도 엄마를 지탱하게 해줬던 게 어떤 힘이었어요? 그래도 그 힘든 고비를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 다음 고비는 또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가겠지 하면서 끝까지 그 살아서 저 함흥에 있는 아들네 가족이라며 그 다음에 손녀애들도 보고 싶었고 너무나도 그 다음에 그 살던 내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간다는 그 기쁨이 그래도 힘들어도 그런 걸로 해서 참을 수 있었지. 근데 거기서 혹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당에다 죽은 사람들 이렇게 며칠 이렇게 내다 놓는데 그 속에는 아직 제 숨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는 뭐 10대나 이런 어린애들도 있었나요? 그 남양 단련대에? 그럼 거기에는 이런 어린 애기들로부터 해서 그저 5살, 3살 무슨 뭐 이런 정말 이제 고르마 금방 뗀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막 울고 그다음에 우유, 분유 같은 거 안 주잖아요. 그래 그런 게 없지 어디 뭐 엄마 저 모유를 먹는 거예요. 그래 모유 먹는데 그 엄마도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오지 하니까 그저 어떡해. 그냥 굶으면서 계속 그저 숨은 붙어 있지 하니까 울고 울다가는 지쳐서 그래서 쓰러져 자는지 무슨 어쩌는지 그냥 엎드려 있고 울면 또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듣기 싫다고 그러죠. 듣기 싫다고서 막 그 엄마를 애를 달래라는지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힘들게 자니까. 야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는 몇 시에 잤나요? 아마 보통 10시는 재워야 되는데 그때 벌칙 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10시도 못 자고 밤새 그 운동장을 사열행진을 아침까지? 어떤 날에는 한두 시간 하고 끝나고 또 그 다음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 안전원들이 기분에 따라서 개호원이지 개호원인가? 아니면 지도원이라고 하나요? 지도원들의 그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1시간일 그냥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막 아침까지도 될 수도 있고 그 아침까지 그렇게 이런 단련을 받으면 진짜 그 사람이 자지 못하니까 먹지도 잘 못하는데 잠도 잘 못 잤는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니까 그 노동 시간은 도대체 그럼 몇 시간인 거예요? 해 떨어질 때라는 게 뭐 그 해가 길 때도 있고 해가 짧을 때도 있는데 그때 여름이니까 해가 길었지.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더 힘들었겠네. 힘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힘들어도 막 내모니까 그 할 수 없이 그대로 그저 정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이 점식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어서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막 죽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어떤 사람들 댓글 중에 있잖아요. 2번이나 강제 북송됐는데 살아서 왔으니까 북한의 법도 물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댓글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 북한의 법이 물은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그 강제 북송 2번이나 돼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법이 무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 북한 탈북민들이 더 아예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치. 진짜 그때 광경에서는 정말 인간이라는 거는 그 한계가 진짜 막 죽을 것 같아도 또 그래도 그 국수죽이라도 조금 한 모금 넘기면 또 다시 일어나고 진짜 사람이라는 게 죽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그러면 10대들도 이렇게 그 단련돼서 막 때리거나 고문하나요? 그래 10대들도 막 그보다 더 어린 애들도 엄청 거기 안에서 들어만 가면 그냥 그저 맞고 피 터져서 나오곤 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대들은 뭐 안 때린다라는 말도 하고 그래갖고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이 다양하니까 그래, 잘 뭐- 이 잡힌 게 있지. 어떤 때 잡힌 사람들은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고 7월 달에 잡힌 사람들도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취조하는 사람이 어떤 그래.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그게 다 다를 것 다를 같아. 수밖에 응. 없어. 사람에 어떤 대해서 때는 또, 대하는 게 달라지고 음. 막 좀 나쁘고 못된 인간 만나면 진짜 고문 진짜 박 터지게 당하는 거고 그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환경이 다 열악했고 그때 다 2002년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문도 당하고 죽어가고 북송된 사람들 중에 그 강제 북송되면 한 개 감방에 몇 명이나 있었나요? 아 전체 감옥에 한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400명은 될 것 같아. 감옥에 음. 한 개 감방에는 그 감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한 방에 한 40명씩 있었고 복도에만 해도 한 200명 있었고 그럼 감방이 총 몇 개였는데요?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보기에는 한 8개는 있었던 것 같아. 8개면 320명에 복도에 200명이면 거의 520명 되겠네요. 단련대에서 그렇게 있었단 얘기죠? 단련대도 그럼 보이부 감옥에서도 그렇게 있고 정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 북송을 그래. 당했네요. 10대들도 그렇게 고문 당하고 뭐 담배 꽁초 주었다고 그 얘기도 그 복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었다고 해서 막 손톱 밑을 쇠고쟁이를 찌르는데 그 애가 막 아프니까 소리쳐서 그 비명소리가 온 복도에 자지러지게 들렸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 진짜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엄마가 살아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엄마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갖고 저랑 또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지. 네. 이렇게 만난 것만.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진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서 거처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시집 가는 거밖에는 진짜 유일한 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곳에 진짜 팔려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친척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친척이 친척이 있으니까. 있었던 게 그게 다행히 진짜 안 팔려간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래. 여성들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히 친척들이 보호해줘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됐고 전후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돕게 되면서도 제가 그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권을 이렇게 위조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 끼고 이렇게 그 사이에 있어서 여권을 위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조라고 했는데 너무 위조가 진짜같이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전산화가 안 됐을 때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얼굴을 바꿔갖고 여권을 가지고 정말 그 중국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게 그렇게 바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는 쉽지가 않은 케이스고요. 그렇게 오는 경우에는 돈이 거의 그때 당시에 120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와도 1200에서 1500 받았었고 브로커들이 그리고 배를 타고 와도 그때 1200만 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그 돈을 다 갚았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200만 원씩 나오는 돈으로 그거를 다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1200만 원을 다 갚았고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제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 그렇게 갚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강제 북송되면서 또 어머니를 꺼내오기 위해서 저는 또 돈을
그 가족들에게 보내서 엄마를 꺼내오기 위해서 돈을 보냈어야 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공부도 외대 한국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해서 또 법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면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중국 대사관으로 진입하려고 했다가 잡혀갖고 그래서 강제 북송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기절을 했었어요. 근데 저만 기절했던 게 아니라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강제 북송돼서 그 고문을 받으면서 막 기절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진짜 그 어려운 시간을 다 견뎌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어려울 때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강제 북송됐다고 막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그래서 그때 교회 다니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국사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의지했고 또 교회에서 정말 저와 같은 그 청년들이 기도해줬던 그 기도 덕분에 또 저희 엄마가 무사히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을 거비에서 살아서 또 다시 탈북을 해서 정말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UNHCR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유엔의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그래.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국제의 이런 기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마를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제가 그 유엔에 있는 그 HCR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남한에 있는 그 NGO 단체인데 그 단체에 있으신 그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는데 저랑 이렇게 제가 울고 있는데 전화 통화해 주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전화를 주셔갖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갖고 그 단체에서 UNHCR로 연계해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엄마를 만난 게 2008년 12월에 엄마가 12월 21일에 대한민국에 무사히 온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엄마가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사히 대한민국에 왔다고. 근데 엄마가 UNHCR에 한 1년 가까이 있었나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그 보호시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지 살도 많이 빠지시고 봤는데 옛날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상해에 있을 때 그 포동포동 하시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는 그 거기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아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엄마도 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러셨으니까 더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딱 엄마를 뵀는데 얼마나 이렇게 옛날보다 더 왜소해지시고 많이 늙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때는 진짜 야,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엄마를 만났을 때. 그래서 정말 엄마를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감사하고. 또 저는 북한에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오빠도 탈북하려고 2009년도에 그러니까 탈북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도움을 주겠다고 중국까지만 오면 저희가 도와주겠다고 오빠를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우려고 오빠를 이제 중국까지 오라고 저희가 한 거예요. 그래 오빠 얼굴도 그동안 못 봤고 그런데 오빠가 엄마가 보낸 분들을 따라왔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자기가 알아봐서 이렇게 중국까지 오기만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일반 민가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려고 했다가 그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나 봐요.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아들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신고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남성들이 거기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오면 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혹시 나쁜 짓을 하게 될까봐.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이분들은 좀 오빠가 키도 크고 좀 체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겁났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투철한 신고 의식이 이게
있어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고를 하게 돼서 변방대 군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날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랑 제가 남한에 있으니까 남한에 있는 그 가족들하고 통화했던 것이 북한에서 알려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중국 군인들에게 강제 북송하지 말아달라고 막 빌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취조하는 군인들이 저희 오빠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 그대로 진술서상에 적어서 북한에 오빠와 함께 강제 북송하면서 그 서류들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거기 넘어가서 진짜 그 추운 양강도 영하 40도까지, 40도 이하까지 더 내려가는 그런 추위에서 정말 오빠의 그 장갑이랑 털신이랑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시샘이 났는지 다 벗기고 오빠를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세워놓고 체벌을 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상을 입어서 막 손과 발에 붕대를 다 감고 있었고 발을 자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막 들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빠가 함흥 보위부인가 도보위부까지 이송을 돼갔는데 도보위부에 이송돼서 거기서 또 아내하고 북한 정부가 강제 이혼을 시켰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때는 북한에서는 가족들을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해도 이혼을 시켜요. 그래서 강제 이혼 당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저희는 아직까지 오빠의 생사를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오빠 생각하면 정말 밤에도 잠을 많이 못 잘 때가 너무도 많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빠가 어떻게 살아있을지 그 북한의 감옥들은 너무도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도 막 속상하고 이제 오빠가 강제 북송된 지 올해로 12년이 되는데 저희는 너무도 그 오빠의 소식을 위해서 진짜 오빠가 무사히 살아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렇게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그냥 뭐 다 살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와 엄마도 2차례 정도 강제 북송당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빠도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면서 북한의 그 인권 실상을 저는 예전에는 정말 북한에서 살았다는 것도 그게 인권에 참혹한 현실이 인권이라는 단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인권 침해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 오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 끔찍한 인권 침해였는지 우리가 살면서 이동의 자유도 못 느끼고 정말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도 국민들이 막 욕을 하고 뭐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말 한마디 김부자에 대해서 잘못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를 가거나 사형당하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한 번은 저희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제 인민학교 때인데 아마 인민학교였던 거 조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엄마 아빠가 간첩 같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근데 학교라는 게 선생님들도 다 오고 담당 제도에 의해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선생님이 또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서 정말 이 친구의 그 부모님들이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거죠. 아니면 정말 처형당했거나 비밀 처형당했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일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 뭐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고 저희 할머니가 구루터기 신자셨던 것도 저에게 말하기가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 사회에는 정말 언론의 자유가 없고 언론도 다 딱 한 조선중앙 텔레비전 그 채널만 딱 유일한 채널이고 정말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뭐 여러 가지 채널을 볼 수도 없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더 채널을 한두 개 더 보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너무 지방과 평양의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살던 사람들은 평양은
그냥 해외, 외국과 같아요. 북한에서는 거의 북한 사회의 일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뭐, 지방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평양의 사람들은 커피나 햄버거나 막 이런 것도, 케이크도 먹어본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국경연선에 있는 라진선봉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양강도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그나마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밀수품들을 더 많이 접하고, 더 중국의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일반 더 안쪽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과 또 국경 연선과 평양의 이런 그런 생활 격차가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어느 평양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북한 사람들이 저 정도로 살면 다 우리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양은 저럴 수 있지만 지방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는구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북한 사회를 또 바르게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무거운 주제들을 또 이렇게 많이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저희가 남한에서 살았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도 또 전해드리고 북한의 실상도 좀 전해드리고 또 다른 탈북민들을 좀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저희가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탈북여성TV 이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